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년 동안 달러를 보유하고 S&P 500과 같은 익숙한 지수를 매수했지만 장기적인 재무 결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점점 더 자주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붕괴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은밀한 느낌, 바로 원화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감각은 사람들을 당장 공포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충분히 길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답은 거의 본능적입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를 보유하고 미국 자산을 사는 것. 적어도 환율 리스크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꽤나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는 걸 아는 투자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똑같이 달러를 보유하고 똑같이 익숙한 지수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결과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다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어쩌면 문제는 당신이 어떤 자산을 선택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운영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올바른 자산을 고르는 데는 수년을 바치지만 정작 그 자산을 지배하는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원화를 선택해야 할지 달러를 선택해야 할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ISA나 해외 직접 투자 중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한 정답을 내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구조 안에 서 있는지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같은 자산, 같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무적 결과가 그토록 크게 벌어질 수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화폐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게임의 법칙일까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더 냉철하고 체계적인 투자 접근법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투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익숙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사야 할까? 어떤 ETF가 더 좋을까? 어떤 지수가 더 안정적일까? 언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일까? 하지만 투자를 충분히 오래 해봤다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내 돈이 어떤 시스템 안에 놓여 있느냐입니다. 개인 금융 시스템이라는 말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일상생활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 돈이 수년 동안 거쳐야 하는 전체 운영 구조입니다. 어떤 계좌에 담기는지,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세후 현금 흐름이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ETF를 사고 심지어 S&P 500 같은 똑같은 지수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다르다면 최종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 금융 시스템은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 ISA 아니면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가. 이 선택만으로도 수익이 즉시 실현될지, 이연될지, 다른 소득과 합산될지, 분리될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ETF를 고를 때는 신중하지만 계좌는 습관처럼 고릅니다. 결국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금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율 숫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금이 이연되는가,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가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첫 해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매우 뚜렷한 흔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금 흐름입니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죠. 얼마나 벌었느냐뿐만 아니라 세후 자금이 지출, 보험, 그리고 가족 계획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좋은 시스템은 수익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세 단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아주 익숙한 두 명의 투자자를 상상해 봅시다. 같은 나이, 같은 소득 수준, 똑같이 S&P 500에 투자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난 후 둘 다 1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결과가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스템이 차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수익이 조기에 실현되고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금이 이연되거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계좌를 선택하여 세후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쉽고 변동성을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부상 수익은 똑같이 1억 원이지만
실제로 사용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는 순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누가 더 똑똑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누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서 있는 시스템을 누가 더 명확히 이해했느냐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일이나 공부, 생산 현장에서 우리는 운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조와 규율,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를 줄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투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꾸준히 자산을 쌓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점을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충분히 좋은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흔한 오해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스크가 시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매년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의 말이죠. 하지만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사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문제는 수많은 리스크가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당신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와 세금을 이야기할 때 우리 대다수는 하나의 익숙한 숫자에 주목합니다. 정보 게시판이나 비교 분석 자료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반복되는 숫자입니다. 15.4%. 이것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서 발생한 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해외 직접 투자의 세율인 22%보다 낮기 때문에 세율이 낮으니 당연히 더 유리할 것이라는 꽤 합리적인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투자를 충분히 오래 해봤다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눈에 보이는 숫자가 결코 마지막 숫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5.4%라는 세율은 실은 시스템의 표면적인 층위일 뿐입니다. 수익 규모가 작아서 더 깊은 메커니즘을 건드리지 않을 때는 아주 조용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투자가 분명한 성과를 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문제가 드러납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금융소득 총액이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세금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 시점부터 투자 수익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처리되며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49.5% 수준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익숙한 예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년간의 투자 끝에 1억 원의 수익을 달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초기 단계에서 15.4%의 세율은 꽤나 안심을 줍니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통제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충분히 커져서 실현되는 순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예전처럼 대우받지 못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15.4%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손에 쥐는 순수익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즉각적인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 그대로 아주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금의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또 다른 요소가 일상생활을 직접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에 포함되면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장기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을 실현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현금 흐름입니다. 이것은 가계 예산과 지출 계획 그리고 재정적 안정감 그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상황이 변하고 난 뒤에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성공이 눈앞에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전체적인 영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명확히 보기 위해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산을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2%라는 숫자는 15.4%보다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최대 세율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 다른 소득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역시 국내 금융소득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해외 직접 투자가 무조건 더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각 시스템이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내어주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초기에는 가벼워 보이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해집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처음부터 무거워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훨씬 명확하고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10년이나 20년 뒤의 작동 방식이 아니라
첫 해에 느껴지는 감각에 의존해 시스템을 선택하곤 합니다. 투자에서 세금은 한번 최적화하고 잊어버려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산의 규모와 삶의 환경에 따라 계속 변하는 시스템에 살아있는 일부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질문은 더 이상 어떤 세율이 더 낮은가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성공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더 잘 통제하게 해주는가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복잡한 세금 게임을 뒤로 미룰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은 존재할까요? 세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익을 깎아먹는지 이해하고 나면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 하나가 떠오릅니다. 과연 시스템이 잠시 한 발 물러서고 시간이 스스로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연금 계좌에 있습니다. 연금 계좌의 핵심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세금을 내느냐에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55, 세가 될 때까지 미뤄집니다. 그 기간 동안 매수하든 매도하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든 시스템은 즉시 세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출 단계에 이르면 수익에 대해서는 3.3%에서 5.5% 수준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세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의 진짜 힘은 세율이 낮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세금을 아주 먼 미래로 미뤄둔다는 데 있습니다. 익숙한 상황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매년 꾸준히 투자하고 연평균 수익률은 7% 정도라고 가정해봅니다. 과하지도 않고 비현실적이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이 규율을 30년 동안 유지합니다. 그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재투자되는 자금은 항상 완전한 상태가 되지 못한 채 복리 효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익이 온전히 남아 세금의 간섭 없이 계속해서 불어난다면 30년 뒤의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 원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세금을 언제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점은 연금 계좌가 시장을 더 좋게 만들지도 않고 우리를 더 뛰어난 투자자로 만들어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미 가지고 있는 규율을 방해하지 않을 뿐입니다. 급격히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 점은 매우 현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 이후의 시간은 늘어나며 그 시기를 준비하는 책임은 점점 더 외부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에게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기적인 준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준비해왔고, 직업을 준비해왔고, 가정을 준비해왔습니다. 연금 계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금융 영역으로 그대로 옮겨온 것에 가깝습니다. 흥분을 주지 않습니다. 큰 승리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감정보다 장기적인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잘 어울리는 도구입니다. 분명히 해둘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부자가 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몇 년 안에 사용해야 할 자금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높은 유연성이 필요하거나 계획이 자주 바뀌는 사람에게도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자산을 시간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계속 개입하지 않고 시간이 대신 일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자산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연금 계좌는 규율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규율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인내심이 없다면 구해주지 못하고 꾸준하지 않다면 보완해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노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투자 시스템 안에서 연금 계좌는 종종 기초가 됩니다. 실험의 공간이 아닙니다. 모험의 장소도 아닙니다. 신중하게 내린 결정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물론 모든 돈이 이 길에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연성이 필요한 자금도 있고 55세까지 기다릴 수 없는 목표도 있으며 삶의 어떤 국면에서는 빠른 조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 역시 시스템을 이해하는 일부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투자에서 매우 큰 장점이지만 모든 돈이 은퇴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온전히 일하게 해주는 연금 계좌의 역할을 보고 나면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55세까지 기다릴 수 없는 자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모두 중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주택 마련, 자녀 교육, 혹은 단순히 향후 몇 년간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ISA가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ISA는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 계좌가 3년짜리이며 만기가 되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장기 축적용이 아닌 단기 상품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ISA의 3년이라는 주기는 유통기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의무 기간일 뿐입니다. 주기가 끝났다고 해서 자산을 강제로 팔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를 연장하여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투자의 흐름을 기계적으로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흐름이 끊기는 것은 종종 세율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ISA의 첫 번째 강점입니다. 축적의 과정을 끊김없이 이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이 계좌는 꽤 균형 잡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수익은 세금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그리고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분리과세로 적용됩니다. 9.9%가 언제나 가장 낮은 수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개인의 재정 시스템에 불필요한 변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ISA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외 직접 투자와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수익을 실현할 때 22%의 세금을 냅니다. 대신 언제 팔지, 어떤 통화를 쓸지에 대한 높은 자유를 줍니다. 반면 ISA는 다릅니다. 완벽한 자유를 주지는 않지만 자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세금의 마찰을 줄여줍니다. 이 차이는 재투자의 리듬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ISA에서는 배당이나 수익이 발생해도 당장 세금으로 떼어내지 않고 대부분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돈이 굴러가는 흐름이 매끄럽고 끊김이 적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에 아주 적합합니다. 반면 직접 투자는 재투자의 템포가 수익 실현 결정에 더 많이 좌우됩니다. 세금을 내는 시점을 내가 통제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더 많은 망설임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ISA와 어울릴까요? 이 계좌는 특히 중산층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자산을 쌓아가는 단계에 있으며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싶지만 매번 세금 계산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는 않은 분들입니다. 투자의 짜릿함보다는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원하는 분들에게 알맞습니다. 실제로 ISA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연금 계좌처럼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직접 투자처럼 아주 높은 주도성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중간 지점에 있다는 특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계좌가 유용한 이유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ISA가 모든 상황에서 정답은 아닙니다. 자산을 달러로 보유하는 것이 최우선인 분들,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ISA의 혜택이 결정적이지 않은 분들, 혹은 더 높은 세금을 내더라도 최대한의 자유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직접 투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ISA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ISA가 더 낫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시스템이 세금과 시간, 그리고 통제권 사이에서 서로 다른 교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ISA는 안정성에 보상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주도성에 보상합니다. 그리고 ISA를 전체 그림 속 제 위치에 놓았을 때 우리는 단순한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세금은 거대한 요소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SA와 연금 계좌의 역할을 명확히 보고 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해외 직접 투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대답은 그들이 세금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 하나의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달러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달러 자산을 쥐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의 문제입니다. 달러는 특정한 시나리오에서 훨씬 더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지출이나 유학, 이민,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분명히 할 점은 해외 직접 투자가 달러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거나 달러 강세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을 실현할 때마다 강제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자산을 달러 형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통화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세금 비교표에는 나오지 않는 아주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시스템의 간접적인 영향, 특히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국내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시스템은 장기적인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직접 투자의 수익은 22%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금을 낮춰주지는 않지만 투자 수익이 삶의 다른 비용까지 연쇄적으로 흔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산 규모가 크거나 월급에만 의존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몇 퍼센트의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상속입니다. 직접 보유한 자산, 특히 해외 자산은 이전이나 소유 구조를 계획하는 데 있어 특정한 유연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 구조를 단순화하고 가족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 외에도 해외 직접 투자는 텍스 하베스팅이라는 기술적인 전략과 연결됩니다. 현재 시스템은 해외 직접 투자 수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활용해 매년 적절한 시점에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재투자합니다. 이 전략이 시장을 더 좋게 만들거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세금을 내는 시점을 최적화하여 장기적으로 낼 세금의 총량을 줄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텍스 하베스팅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의 것들을 요구합니다. 꾸준한 관찰, 실행하는 규율, 그리고 거래 비용을 감수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효율적인 도구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관리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제 해외 직접 투자를 선택해야 하고 언제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한 목표를 위해 달러 자산 보유가 필수적일 때, 자산 규모가 커서 ISA나 연금의 혜택이 결정적이지 않을 때, 자산의 실현과 사용에 있어 높은 유연성이 필요할 때, 그리고 세금과 매도 시점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택지가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아가는 단계이며 매년 내려야 할 결정을 줄이고 싶을 때, 투자 규모가 아직 크지 않아 국내 절세 혜택이 훨씬 유리할 때, 통화나 상속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없을 때, 그리고 투자가 끊임없는 계산이 아니라 묵묵한 과정이길 원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 직접 투자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름길도 아니고 다른 방식보다 더 고급스러운 선택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위해 설계된 또 다른 도구일 뿐입니다. 제자리에 놓으면 합리적이지만 잘못된 맥락에서 쓰면 불필요한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연금, ISA,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까지 전체 그림을 보고 나면 마지막 질문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올바른 선택은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연금 계좌, ISA,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까지 각각의 도구를 하나씩 살펴보고 나면 가장 명확한 사실 하나가 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정답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 분석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각자가 서 있는 단계가 다르고 견뎌야 할 압박과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니 어느 것을 골라야 하는가라고 묻기보다 세 가지 핵심 질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간입니다. 이 자금은 얼마나 오랫동안 묶어둘 수 있습니까? 앞으로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아니면 20년에서 30년 뒤입니까? 만약 현재 확실히 필요하지 않고 시간이 온전히 일하게 둘 수 있는 자산이라면 세금을 장기간 밀어주는 시스템이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이 돈이 주택이나 교육 혹은 미룰 수 없는 삶의 계획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세금 혜택보다는 유연성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투자에서 시간은 단순히 몇 년인가 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교환할 수 있는 자유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금의 규모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모든 규모에서 똑같이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작을 때는 국내 절세 혜택들이 아주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자산이 커지면 숨겨져 있던 한도와 제한 조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세금 몇 퍼센트를 더 최적화하는 것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현금 흐름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계속 바꿔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의 적절한 선택이 10년 뒤에도 여전히 적절한 선택일 수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꾸준한 투자자들은 영원히 완벽한 구조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변할 때 조정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금이냐 통화냐 하는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세금이 최우선입니다. 이익을 최대한 남겨 재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는 ISA나 연금 계좌가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통화가 더 중요합니다. 자산을 달러로 보유하는 능력, 사용의 유연성, 혹은 가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더 명확한 세금을 내는 쪽을 택합니다. 여기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리스크와 미래를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이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세금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자금의 규모는 혜택의 의미를 바꿉니다. 그리고 통화에 대한 우선순위는 시스템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선택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해 보인다 해도 지속 가능한 결과를 주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표를 갖지도 않았고, 같은 책임을 지지도 않았으며, 같은 압박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하기 시작할 때 외부의 수많은 논쟁들은 덜 중요해집니다. 단순한 비교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확인을 끊임없이 갈구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때 내리는 결정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유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다른 장기적인 결정들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그리고 굳이 누구와 같을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정해진 정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되돌아볼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투자를 대하는 태도, 그 시작점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규율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익숙하고 결과가 즉시 나오지 않는 긴 호흡의 여정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익숙합니다. 일에서, 공부에서, 그리고 삶에서 우리는 운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투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시장을 맞히는 게임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최단 기간에 더 많이 버는지 겨루는 경주도 아닙니다. 투자의 본질은 결국 리스크 관리입니다.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스템의 리스크를 관리하며 그리고 나 자신의 성급한 결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 어떤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지 명확히 이해할 때 수많은 압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모든 변동에 즉각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이점을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을 충분히 좋은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고, 언제 들어가야 할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지도로 여겨주십시오. 지형을 명확히 보고 갈림길을 이해하며 각 선택이 무엇을 대가로 요구하는지 보여주는 지도 말입니다. 지도가 있다면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르게 가면 됩니다. 변동 앞에서 더 침착하고 선택 앞에서 더 주도적이며 자신이 어떤 길 위에 있는지 알기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되었고 투자를 더 느리게, 더 깊게,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만의 투자 여정에서 언제나 냉철함과 규율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